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자, 오늘 배우에 산다. 자, 3강이죠. 예,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경제 지표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제가 이 1시간 안에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이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보니까 그 곧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버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인버스를 매수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나중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강의를, 이 조그만 강의라도 먼저 좀 했었으면 굉장히 어떤 그 곧버스로 곧버스를 매수를 해서 손실 보는 투자자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경제 지표 활용을 통해서 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집중을 하시고 최대한 한번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일본판 양적 완화가 보여주는 글로벌 통화 정책을 보고 저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대 공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각 국가의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초점을 두고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을 하시고 우리 한번 쭉 돌아보시죠. 각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을 과거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 지금 왜 패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가요, 이게 종합주가 차트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2013년도인데 8,000포인트에서 21,0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 3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효과냐면 유동성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밑에 우리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번에 지난주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5%입니다. 근데 어떤 걸 우려를 하냐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제가 위축되는 이런 국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뭐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차트 그림을 보면, 자, 이게 2013년도예요. 13년도인데, 자, 이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였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였는데, 자, 이게 4%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나라일까? 자, 요 구간이고요. 마이너스 성장에서, 자, 마이너 디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가 거의 4%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이 당시 2013년도면 사실 20년 동안의 대침체로 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죠? 자, 요 금리를 보세요. 2000년도에 금리를 보게 되면 거의 0.4%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0.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로금리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0.1%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방향을 각 나라별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고, 일본은 일본은행이 있고, 그렇죠? 영국은 영란은행이 있고, 그리고 ECB, 그리고 미국은 페드가 있고, 자, 다 틀립니다. 이 금리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저는 이게 지금 현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대차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도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당시를 보게 되면 2006년도, 자, QE는 우리가 양적 완화하는 거 알죠? 유동성 공급하는 거. 2006년도 이전에 서서히, 자, 대차 대비 GDP 대비해서 5%에서 꾸준하게 30%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내수시장을 살렸던 이 나라다. 근데 2006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이게 양축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Q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양축 긴축을 했는데 2008년도에도 여기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생각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2013년도에 급격하게, 자, 그죠? 30%에서 100%까지 늘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부채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각 통화에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10%면 5%, 10% 올랐다. 그럼 그 통화 가치가 예를 들어 2만 원이면 이 만 원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게 2만 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화폐 가치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사실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벤 버냉킹 의장이 일본의 어떤 그 양적 완화라든지 그대로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리고 각 중앙은행의 어떤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필두로 해서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팬데믹이 2020년도 3월 달에 터졌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미 시장에서 한번 터질 수 있는 블랙스완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그 당시에 했었고 그리고 그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통화에 주목되는 위치가 경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보시면 이번에 금리 동결했죠. 그죠? 경제 성장률이 올라야 되는데 고금리.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다 보니까 먼저 선순위를 어느 쪽에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작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지금 5%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시장에서 환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죠? 연준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이후에 벤 버냉킹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앨런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벤 버냉킹 의장일 때 양적 완화 QE 1, 2, 3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앨런 의장이 연임을 하면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그게 2%대였단 말이에요. 그 금리의 동향들과 굉장히 촉각을 세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사실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평균 물가 도입제를 했단 말이에요. 2%대에서.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얘기를 드리냐면 2020년대 팬데믹 이전의 유동성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이게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각국의 경제 지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가 우리 성장률을 보게 되면 자, 분기별 2.6% 현재입니다. 연간 성장률을 보게 되면 0.9%입니다. 이건 우리가 저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가 상승률 5%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바로 자,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을 보게 되면 지금 성장이 연간 2.9%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0.7%입니다. 침체예요, 침체. 여기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디플레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로존이라든지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의 성장을 잠깐 보세요. 일본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제로 성장 거의 0.4%고 분기별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물가 상승이 3.3%인데 부채가 지금 260%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미국 메뉴에 보시면 미국의 부채가 129%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그죠? 지금 달러가 강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어떤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이 현재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서 이거 숫자만 보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숫자만 보고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다.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같이 저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를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이게 보는 통화량인데 자, 숫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2008년도에 보게 되면 8,8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8,800억 달러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으로. 근데 이게 벌써 통화량 자체가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2008년도에서 2014년도 요 얘기를 제가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팬데믹 이후에는 모든 각 국가의 통화 정책이 그냥 마이너스로 한 곳을 보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그렇죠. 경기 부양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제로금리에서 우리가 3차 양적 완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장률이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점마다 통화 정책이 우리가 2008년도라든지 2012년도 이렇게 각국 다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졌기 때문에 미국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 부양을 했고 유동성을 투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뭐 고프스를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만 알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지금 경기가 꺾이고 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어디서 블랙스완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통화량이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배드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22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2008년 9월 달에. 근데 유로 22 같은 경우는 살짝 유동성 투입을 했습니다. 요 회원국, 유로 회원국은 요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요쪽 그림만 보세요. 살짝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약간 긴축 모드로 갔단 말이에요. QT, 긴축 모드로 갔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요 당시에 2012년도에 뭐가 터졌냐면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어요. 유로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유로존에서 가장 지금 독일이 경제 대국이었고, 그죠? 그 다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발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그리스발이 뭐 5, 6이었단 말이에요. 포르투갈 있고 그리스발이 터졌단 말이에요. 저 당시에 자, 그리스발 국채를 보증을 쓰느냐 마느냐 그 당시에 막 그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이게 GDP 대비해서 보시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유럽발 재정위기가 수면 위에서 조금 소강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이 구간에 본격적으로 QT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5년도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면 조금 낯설어 보이겠지만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10%대에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아까 여기 보시면 자, 유로존의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게 유로거든요. 6.6%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고 참. 6.9% 여기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10.4%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통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2019년도에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금리 계속 유지했습니다. 제3차 TLTRO는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뭐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독일만 좀 살아났었거든요. 그 당시로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당시만 봐도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었고 2018년도 이전에도 자,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발 22는 대차 대조표를 늘려서 부채를 늘렸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독일의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자, 성장률이 금융위기 때 보세요. 자, 이 마이너스 6%까지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이 당시 기억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또 2020년도 3년 전의 일입니다. 3월 달에도 이 팬데믹으로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아까 보셨던 미국의 지금 보는 통화량을 10배 이상 늘렸고 2008년도에서 2013년도를 보게 되면 끝자락에서 2배 이상 늘렸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로 지금 작용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독일 성장률도 보게 되면 여기서 자, 2% 거의 뭐 저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당시만 해도 자, 1%대 성장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독일 경제 성장을 이끌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단 말이에요. 독일. 그러면 나머지 여타 뭐 우리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지금 어려운 국면이 이 당시에도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2 이후에 자, BOE는 영국입니다. 영국을 보세요. 영국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자, QE1을 진행을 했습니다. 늘렸죠? 그림만 보세요. 늘렸죠, 그죠? 그리고 자, 2009년도에 오히려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QT라는 거 들어보시죠? 돈을 회수하는 거. 돈을 뿌려놨으니까 이제 회수하잖아요. 금리를 지금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금리와 이 유동성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시점을 보게 되면 2009년부터 2011년도예요. 그죠? 근데 2011년도 이후에 오히려 QE2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리고 20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브렉시트로 이때 통화정책을 늘려서 GDP 대비해서 통화정책을 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차 대조표를 늘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하면 영국도 틀리고 지금 보시면 유럽도 유로존도 틀리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시면 영국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독일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마이너스 6% 이하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렇죠? 2018년도 보면 1% 성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럼 GDP 성장률을 그 당시에 제가 계속 했던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105%였습니다. 미국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요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고 유럽발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이후에 유동성을 투입해서 물가 상승률이 1.5%였는데 연간 GDP가 3.1%까지 미국만 올랐습니다. 보호무역으로. 여러분들. 근데 이 다른 나라들 한번 보시자고요. 성장률 자체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과거에 2013년도 시리 정권 때는 성장률이 10%가 무조건 넘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빼고 유로존이 1.1%, 독일이 0.6%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인도는 개도국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률이 중국에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요 큰 나라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G7 국가들. 그러면 일본을 보시자고요, 일본을. 일본을 보게 되면 성장률이 이 당시에도 0.3%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253%까지 급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플레잖아요, 인플레. 물가 상승이 지금 작년 9.1%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5%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디플레로 갈까라는 게 가장 시장에 주목하고 경기가 어떻게 지금 꺾이느냐 이걸 우려하고 주식을 보유한 입장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인플레가 0.2%였단 말이에요. 이 당시 지금이라는 얘기는 2018년도 일본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훈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일본의 대차 대조표를 보세요. 일본의 대차 대조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까지 자 15%에서 30%까지 꾸준하게 이제 내수 시장을 살리려고 이게 대차 대표 늘렸단 말이에요.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2006년도에는 그쵸 2008년까지 QT로 이게 주황색이죠. 유동성을 축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보세요. 이제 보이시죠? 2008년도에 아까 보니까 서브프라임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쪽 QE1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매입했는지 그게 또 궁금해져야 돼, 지금은. 여러분들.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그냥 그만 쏘쏘예요, 쏘쏘. 그쵸? 근데 2013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GDP 대비해서 30%에서 100%까지 늘렸단 말입니다. 우리 헬리콥터 머니 아시죠? 여러분들. 돈을 막 뿌렸단 말이에요. 이게 유동성으로 이렇게 지금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수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쪽은. 근데 경제 성장을 아까 보셨죠, 일본은. 성장률이 0.3%예요. 야, 이럴 수 있나? 이건 바로 디플레로 가는 이 경제 이거 완전 막바지하는 어떤 액션이지 않겠냐라고 판단한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주가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일본입니다. 8,000포인트에서 이게 무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3년 만에 지수가 여러분들 지수가 8,000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체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 갖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되나? 어떻게 감흥이 오세요, 이제? 좀 체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2,500포인트야. 근데 7,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린 거야, 이게. 그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아, 진짜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동성 장세. 2020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얘가 보여줬던 게 일본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팬데믹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중국 우한에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사실 좀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응? 그래서 봉쇄를 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제가 돌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중국이 봉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터집니다. 그 당시에 2020년도 3월 달에 사실 독감으로 미국은 이미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하루 1년에 7천 명인가 여튼 7만 명 막 이렇게 막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제가 다음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족한 부분들 다음 시간에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이 이렇게 지금 유동성을 투입을 하면서 대차 대비를 확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이거 지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들어보시고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각국 중앙은행에 GDP 대비해서 얼마만큼 통화량을 늘리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요 당시를 보세요. 요게 2018년도, 2019년도의 자료예요. 2019년도. 이게 왜 어두워졌지? 자, 그쵸?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패드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 9월 달에 금융위기 터진 이후에 자, 보는 통화량이 8,800억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까지 늘리면서 요 정도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BOE, 영국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선이었고 ECB는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2018년도, 2012년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늘려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요 맨 위에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부채가 급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늘린 거예요. 지난 배워야 산다 1강, 2강은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경제지표 얘기가 확 어려워졌죠.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강 내용이 더 중요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예요. 쉽게 얘기를 풀어서 설명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 2강도 중요하고요. 자,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집중하시고 미국이 1987년도에 경기 부양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단 말이에요. 그린스푼 의장이었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고 이 세계 위기가 20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사실 그죠? 주가가 우리는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987년대 블랙 먼데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 시점을 보겠습니다. 요 시점을 보면 어느 지점이냐면 한눈에 봐도 그죠? 야, 저기 저기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우예요, 다우. 그죠? 그럼 이걸 우리 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 차트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주가라는 거, 여기 보세요. 한 번에 여기 1000포인트가 빠졌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800포인트, 2900포인트, 1000포인트 빠지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종목은 그냥 5분의 1 토막이에요, 여러분들. 응?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 주가 꾸준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 다우가 요 당시에 3000포인트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3000포인트 넘고, 여기는 5000포인트, 4000포인트네. 그죠? 이렇게. 근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야, 빠졌으니까 이 당시에 이거 잘 보세요. 응? 1987년도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20대, 30대 투자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막 부동산 시장이 올라와서 영끌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더니, 지금은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안 사면 죽어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려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꼬마였을 때니까, 그죠? 자, 잘 보세요. 1987년도에는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기서 보면 금리 사이드가 8%대, 9%대였단 말이에요. 그 금리를 인하면 시장 유동성이 풀립니다. 은행에 돈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1992년까지 금리가 5%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안 될, 뭐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안 될 기업들은 다 파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도 재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마이너스 4%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금리 사이드가 이제 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양을 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부양이 되고 원상태로까지 가는 기업들도 있고 원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세요. 팬데믹 후에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야 이게 앞으로는 계속 무조건 저금리야 이렇게 했는데 그죠? 5%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4% 5%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야 그러면 자 블랙먼데이 때는 저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 보는 통화량이 얼만큼 늘어났을까? 그럼 제가 오늘 지금 벌써 6시 28분인데 이거 20분 안에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보게 되면 QE1을 있죠. 어떤 그 자산 매입을 했느냐. 여기 8,800달러에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4조 4천억 달러까지 왔는데 구간마다 부실 채권들을 다 매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 2, 3, 1, 2 바로 3 진행하기 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했단 말이에요.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해서 장기 국채에 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채권 요즘에 재미없죠? 자, 이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어떤 걸 했느냐? 요걸 잘 보세요.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QE1일 때는 그 기간이 2008년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공공기관의 보증 1조 2,500달러 요 내용이에요. 장기 국채 매입하고 국채 매입하면 그게 부채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QE2에는 이게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6월까지인데 장기 국채를 6천억 달러 매입하면서 국채를 사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돌려서 6년 단기 3년짜리를 6년 30년 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채권 수익률 듀레이션이라는 다 아시나요? 야, 그거까지 설명하면 죽이는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시간 되면. 자, QE3는 뭐냐면 MBS 채권. 모기지가 터졌으니까 MBS 채권이라는 장기 국채 이렇게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은 인당 막 돈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선거 시절에, 대통령 선거 시절에, 지금 정권 이전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데이터를 자산 매입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데이터만 보세요. 요 당시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 8,800이에요. 이렇게 쭉 통화량을 늘린 거예요. 보는 통화량을. 야, 이렇게 늘렸는데 그러면 뭔가 그죠? 과거에는 이때는 벤 버냉킹 의장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금리를 10%대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금리 사이드가 마이너스 0%까지 내려오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20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20층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인간이 13층이 제일 공포의 높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층에 떨어지는데 밑에서 받쳐줄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100cm 되는 스펀지를 밑에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어딘가 하나 부러지겠지만 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장에 수요를 한 거예요. 자금 수요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당시에 2009년도에 8,800억 달러 규모가 2014년도에 어디까지 갔냐면 4조 4천억 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딱 인플레예요, 여기서. 2014년도에 누구냐면 앨런 의장이었어요.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었던. 인플레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부채 규모가 늘어나니까 2%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그죠? 지금 보시면 은행들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중소 미국에. 그건 저는 빙사계 일간이라 보고 있거든요.
하나 어디서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각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도. 이런 규모가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내가 만약에 좀 뭐 이런 주위에 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암이 하루에 어제 발견된 걸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염증이 발생해서 그게 통증으로 되고 통증이 염증으로 되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고형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생긴 문제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주식 하시면서 잘 하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지금 현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각 중앙은행이 이게 2009년도 사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부채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 아까 보셨지만 미국, 영국, 일본 다 지금 유동성 투입하는 시점들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다우도 2008년도 보세요. 이렇게 쭉 올랐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지나? 쭉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유동성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막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막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서 저는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2008년도에 금융에 터지면서 우리가 서브프라임 미국발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최근에는 강달러가 유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달러가 이 당시에는 달러가 어느 정도로 유지해놨냐면 73입니다. 달러는요.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 이게 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각국 통화의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달러 인덱스는 그냥 101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당시에 금융위기 때 달러 인덱스가 73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저 당시에는 통화가 강하게 파운드가 제일 강했고요. 그리고 유로와 그리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약달러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그러면 연준의 금리 동향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금리 동향은 어떤 얘기 드리냐면 1980년도에는 20%였습니다, 이게. 와, 죽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고 20% 수익을 주겠다. 요거 하고요. 전자하고 주식 투자 20% 수익을 주겠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은행에 넣어놓고 주식 투자 은행에 넣어놓고 20%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금리를 또 올리면서 유동성을 또 좀 빨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1998년도도 그런 모습이었고 요게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로금리를 내리면서 제로금리를 일단은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충격이 완화되지 않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2008년도 9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지금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4년도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약간 금리가 0에서 2%까지 살짝 올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 살짝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정도까지는 미국이 성장률이 보호무역으로 3.3%가 연간 성장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이외 나라들은 그냥 죽쓰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로존도 경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유로존 22 정책 통화 정책회의가 계속 그냥 제로금리를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 넘어가고 2020년도에 팬데믹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도 양적 완화를 한 거고, 그렇죠? 일본도 뻔한 거예요. 아까 일본 보셨잖아요. 일본도 뻔하고 영국도 지금 인플레가 10%입니다. 영국도 브렉시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한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방향으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팬데믹 이후에 자산 매입 규모를 다시 이제 보세요.
여기 시작점이 여기였습니다. 이게 2008년도였어요. 여러분들 2008년도.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지금 현재입니다. 8조 9천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8조 9천억 달러예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US 부채입니다, 이거.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32조 6,900억 달러예요. 여러분들. 응? 오케이? 자, 이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요거 이제 내용을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재밌어지냐면, 현재 시장 위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시장 위치가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집중해 들으시고, 자, 요게 요 당시에 자, 8,800억 달러에서 지금 8,900억 달러 2023년도 현재입니다. 10배 이상 보는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9% 정점을 찍었는데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서서히 그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이게 10% 넘어간다 얘기했거든요. 왜? 40년 만에 만난 첫 거대 공용 인플레라는 걸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집중하세요. 2014년도에 여기서 양적 긴축을 4조 4천억 달러에서 조금 했습니다. 요 당시까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트럼프가 만약에 연임을 해서 지금 이걸 했다면 그죠? 이걸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죠? 지금 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2020년도에 3월 달에 이거 보세요. 여기가 4조 달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4조 3천억 달러 이렇게 4조 1천억 달러까지 됐는데 여기서 팬데믹으로 통화량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 주식 차트를 보면 완전 급등 차트 있죠. 급등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되는 차트.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한 10년을 주고 그죠?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한 100% 올랐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 2008년도에서 2014년까지 시간이 8년 정도 걸려서 자산 매입을 하면서 그죠? 경기를 부양을 했다면 여기서는 2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거대 인플레가 찾아온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인플레를 대체할 수 있는 약간 해지 개념으로 부동산이 올라왔던 거고 다 꺼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동성으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겠죠. 그죠? 보세요. 요 당시에 부채 규모가 31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요 자료가. 팬데믹 터질 때는요 25조 달러였습니다. 제가 자료 다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나와서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 이건 제가 조금 실망한 게 있어요. 제가 이토마토 제가 18년 동안 지금 이토마토에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송 나온 게 최근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지난 배워야 산다 구독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했고 제가 마제스터 TV 채널을 열었거든요. 많이 좀 구독, 좋아요 와주시면 좀 좋은 것도 해주시고 제가 이토마토에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팬데믹 때 25조 달러였거든요. 끝까지 늘어나니까 부채도 동반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오늘 지금 나후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서서히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 자산 매입을 약간 축소하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죠? 경기 부양을 하려니 연준에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올 초에 시장 전망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연준이 이제는 약간 우리 양치기 소년이죠. 소년도 있고 소녀도 있고 여튼 양치기 소년처럼 이전에는 연준의 말을 계속 믿어왔지만은 살짝 엇박자 가면서 이게 올해는 그저 그냥 말로 그냥 겁주는 시장을 연출한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ING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채 규모를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요하네. 인플레가 중요하네. 요게 정점을 찍을 때가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작년 9% 정점을 찍고 다시 자 원위치는 아니지만 5%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환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 뭐냐면 야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 이게 핸드폰이 내가 이게 지금 이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에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사람이 없으면 이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내려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CPI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CPI 발표를 했어요. 근데 5%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발표를 한 게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미 증시가 그냥 살짝 호응을 했고 우리 시장 자체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종목 장세만 가는 거예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5%로 내려오면 사실 물가가 빠지면 사자는 사람이 없으면 빠지거든요. 디플레로 간단 말이에요. 침체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보시자고요. 요건 물가 상승률이 미국입니다. 자, 9.1% 정점을 찍고 8.5% 여기 발표를 할 때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고 계속 시장에 얘기하니까 이게 보는 거예요, 이제. 6%까지 지난달에 발표를 했고 이게 전달이잖아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던 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5%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러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여러분들 아까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곧버스 시장 반대로 가는 경기 침체로 이거 저는 진짜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확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곧버스를 매매할 때 언제 매매했냐면 2020 팬데믹 터지기 전에 있잖아요. 터지고 나서 유동성 투입될 때 그때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어마무시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5%까지 내려왔죠. 그죠? 오늘은 좀 깊이가 있죠? 그쵸? 시청 여러분들.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주식시장의 매매 관점은 첫 번째 1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동평균 연산에서 모든 투자 심리가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잘 돌려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자, 40년 만에 인플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5%까지 내려왔는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발표가 될까? 이번에 자, 우리가 이제 소득 대비 그죠? PC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이 5%인데 다음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한 4.5% 발표를 하면서 그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딱 올라버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이게 시장이 한 번 더 틀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남아 돕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글로벌이랑 좀 틀려요. 자,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리겠고 요게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1980년도에 자, 15%까지 물가 상승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40년 만에 만난 거대 공룡 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지금 통화량을 미국이 2008년도 대비 그 전부터 10배 이상 늘려놨는데 이게 이렇게 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쵸? 걱정이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딱 올리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병사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대를 지키고 소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병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소중한 생명이지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2020년도 3월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오면서 연준의 어떤 제가 파월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의 기회는 다 줬다고 보고 있거든요. 살 수 있는 게 다 줬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배가 침몰을 했어요. 뭐 타이타닉은 아니지만. 근데 살 수 있는 기회는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기회가 이게 마지막 어떤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못하는 건 본인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투입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눈치가 빠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다 이 구간에 주식시장에서 뭐 손실 났던 투자자들, 뭐 부동산 가격도 다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더 욕심을 부린 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의 몫.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금리 보세요. 이렇게 내렸죠. 빨리 갑니다.
그렇죠? 금리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중국 인플레 빨리빨리 볼게요. 딱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1995년에 25%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0.7%입니다. 그죠? 그러면 야, 중국도 지금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네? 딱 오셔야 돼요. 독일 봅시다. 유로존으로 가서. 자, 10%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과거 1950년도에는 15%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영국 봅시다, 영국. 영국 보시면, 야, 영국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네. 야, 1990년도에 8%였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영국 심각하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일본을 보세요, 일본. 1976년에 프라자 합의했죠. 요 얘기도 해야 되는데, 20%인데 지금 디플레를 겪고 지금 4%요 정도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밌죠? 그러면 이게 각국 경제 지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걸로 딱 정리할게요. 미국 매니어 보세요. 지금 5%다. 중국 0.7%다. 야, 디플레 우려 있네. 그 유로존은 아직까지 6.9%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 어렵다. 근데 자, 여기 영국이 10.4%다. 야, 이제 보이네, 이거. 그죠? 그 점원이가 독일이죠? 저 영어 잘 못해요. 자, 7.4%입니다. 그쵸? 야, 성장률 보게 되면, 성장률 보니까 일본이 지금 0.4%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이 차트가요, 여러분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자, 여기. 이 지수가, 자, 이 당시에는 2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경기 침체. 그 유동성으로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쵸?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미국도 0.9%. 그죠? 흥분했어. 자, 중국도, 독일도 지금 0.9%. 그죠? 영국도 0.6%. 큰 애들만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1.3%입니다. 자, 성장이 저성장이다. 저성장에서 금리 사이드를 봐야 된다. 지금 그죠? 그러면 금리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금리가 더 이상 올릴 수 있느냐? 아, 이거 올리기에도 조금 고민, 내리기에도 고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이 갈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갈 데가 없고 주식 시장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섹터별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2차 전지의 어떤 그 큰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나?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돈이 자금이 그쪽으로 계속 쏠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답 나오죠? 그죠? 아직은 꺾이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성장은 이게 지금 보시면 올해는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성장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제일 강합니다. 기업들이 지금 포진해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안, 에코프로. 그죠? 삼성, 우리가 거래소 쪽에서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맞죠?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조금 더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봤죠? 40년 만에 오는 인플레 봤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연준은 지금 비록 5%의 인플레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정말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으로 평균 물가 도입제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말을 바꿨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장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말이 그죠?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맞죠? 나는 진짜 연준의 우리가 파우로 의장 입장에서는 야, 평균 물가 도입제로 2%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시장에 맞게끔 그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 엄청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수 시점을 저기 10,000원에 잡느냐, 100,000원에 잡느냐, 지금 60만 원에 가 있고 70만 원에 가 있고, 그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매도 포지션이 어디가 되는지 이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인플레를 2%로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미국 성장률이 2에서 2.5%를 유지를 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놓친 게 있죠.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현재는 뭐다? 자, 0.9%다. 저성장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성장과 물가의 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3% 이하 유지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 라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2.7%. 결국은 이런 모습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야겠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로존과 아직 경기상이 어렵고 얘는 그냥 연준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각국의 통화정책 QE 1, 2, 3를 진행했던 시점 자체를 달리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도 유럽이 어렵고 일본이 어렵고 중국은 지금 봉쇄지만 이제 서서히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되면서 경기 부양 시그널 사인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GDP 성장률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자,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대형주는 그래서 급락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터닝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과 바이오 쪽은 목표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LG에너솔이 지금 PER이 뭐 100배 이렇게 가도 사잖아요. 여러분들. 향후 성장성이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이제 지금 내연 시장에서 다 바뀌니까 누구나 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한적인 금액 안에서 수익률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겠구나. 코스닥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900포인트까지 와 있지만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면 마제스토 전문가가 1강에서 이동평균선 강의했네. 2강에서 신고가라든지 강의했네. 그걸 보면서 타이밍 잡는 거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돌려보기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상담까지 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자,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그리고 1강, 2강, 3강에서 제가 얘기 못했던 내용들도, 조금 첨부를 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